제가 미리 한 번만 잠깐 말씀드려보자면 그 이후에 전쟁이 심해지면서 보수적인 종교인들 중에서 과도하게 신앙만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슬람의 학문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지금의 모습 거의 맹신주의, 그다음에 신앙주의, 그래서 뭐 테러 집단 같이 보이게 된 것은 이 시기에 대한 찬란한 아랍의 문화를 잃어버리면서부터 그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이 좋을지 전쟁하면서 후원 체계가 붕괴되어 버렸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에 그래서 9세기에서 10세기에 가장 문화가 발달된 곳을 치자면 사실은 우리가 19세기 정도 우리 중국, 일본, 한국이 좀 고생을 해서 그렇지 문화의 가장 중심지는 이쪽에 있었어요. 계속 주도권은 있었지만 우리 동양을 제외한다면 서구 쪽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한 곳은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쪽이 아니라 어디였다? 아랍권이었어요. 아랍권이었고 그랬는데 전세 역전이 언제부터 시작된다? 12세기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요. 십자군 전쟁에 가서 아랍을 야만인들인 줄 말하는데 야만인들이 아니에요. 문화적인 수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충격을 한번 받았고 그 충격 받은 것들을 통해서 다시 누구의 책이 수입이 되기 시작했다? 서구로 재수입이 된 게 바로 12세기였고요. 12세기에 주로 일어난 곳은 이 두 군데였습니다. 이태리 남부와 시칠리아 그리고 이쪽 스페인 지역이었는데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이슬람이 다 점령했다가 그리스도교가 다시 뺏은 곳이었어요. 다시 재점령을 하고 나서 가보니까 자신들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책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였어요. 누구의 책이었을까요? 어떤 철학자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이 다시 발견되기 시작했고요. 12세기부터.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이라는 것이 벌어졌는데 서구에는 알마문 같은 왕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 얹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교황도 지원해주고 수도원장도 지원해주고 황제도 지원해주고 하면서 모든 책들을 번역해서 필사하는 운동이 벌어졌고요. 그 운동을 통해서 12세기 1120년부터 1200년까지 약 80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의 잃어버렸던 모든 책들이 다시 처음에는 아랍어로부터 나중에는 그리스어 원본으로부터 다 번역되게 됩니다. 이 번역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쉽게 말하면 뭐야? 텅 비어있거나 성경만 꽂혀있던 곳에 갑자기 세속적인 학문들에 대한 모든 책들이 도서관에 채워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은 2024년에 한강의 소설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뭐 빨리 생산해내가지고 하지도 못해요. 그때 뭐야? 인쇄술이 나오기 전이에요. 12세기는. 그러면 책을 가진다는 뜻은 뭐야? 다 필사였어요. 하나하나. 그리고 종이도 없었어요. 그때는.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건 양피지만이 있었는데 양피지는 굉장히 튼튼하고 좋은 장점이 있어요. 더 큰 단점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양피지. 엄청 비싸요. 이 양피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소나 양을 잡아도 4장 정도밖에 전지가 안 나와요. 그거를 가지고 다 책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너무 책을 쉽게 살 수 있는데 책 한 대 값이 모닝 뭐 이런 경차 값이 아니에요. 외국 승용차 값을 할 정도로 비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양피지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서 베스트셀러가 성공하나 보다 그랬는데 갑자기 강의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기준이 무엇이었다? 당시 그리스도교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위험이 된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그만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강의 금지령이 내려졌었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얘기해 볼게요. 아랍 사람들은 세계가 영원으로부터 영원히 계속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들은 뭐를 믿고 있었냐면 창조라는 것을 믿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시간과 진료와 형상, 일체의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에 세계의 영원성이 진리라고 한다면 뭐를 부정할 것 같이 보였냐면 창조설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종자들은 자연과학은 절대로 틀릴 수 없다. 요즘에 가끔 자연과학자들, 저도 식품과학 하다가
신학과 철학으로 들어왔는데 일부 어떤 자연과학자들은 거의 자연과학이 신앙이에요. 자연과학이야말로 모든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도 예외가 없다면 종교인들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 기적이 불가능하잖아요. 자연법칙이 깨지지 않는다면 무엇도 불가능하다. 신의 섭리도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으로 들어가서 그만 성경을 부인할까 봐 두려움이 생겨서 강의 금지령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잘 지켜졌는지. 1210년, 1215년만이 아니라 1231년, 1246년 계속해서 강의 금지령이 내려졌는데 그러면 잘 지켜졌다는 뜻일까요?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잘 안 지켜졌다는 뜻이에요.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친구 있는데 혹시 게임 좋아해요? 네. 거기를 이렇게 가면 엄마가 만일에 야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그랬더니 우리 훌륭한 아들이 yes, yes, ma'am. 그리고 바로 앉아서 공부해요. 그러면 엄마가 화내요? 훌륭하다. 뭐 먹을래? 이러면서 간식 가지고 들어가는데 만일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야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엄마 조금만 하고 그러면 나중에 신경질 부리잖아요. 거의 그런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신기한 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사람 심리가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일부 잘못된 내용만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강의 금지령을 내립니까?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우리 신학자들과 교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알았어. 우리 신학자들이 잠깐 위험한 부분만 잘라낼 때까지만 강의하지 말고 그 다음엔 잘라낸 걸 가지고 강의해도 좋아 라고 한 발 물러섰어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책이면 그래가면서까지 공부하라고 하나로 이해했어요. 끊임없이 읽기 시작했고 결국에서는 강의 금지령이 언제 풀리게 되었다? 50년이 되지 않아서 1255년에 새로운 파리 대학의 학칙이 생겨났는데 이번에는 그때까지 알려진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작품들을 강연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최고의 스승은 플라톤으로서 여태까지 한 번도 빌보드 차트에서 뒤집힌 적이 없었는데 하루 일과아침에 누구의 시대가 나타났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200년 동안 수식어 없이 우리나라에서 한문은 잘하시니까 자왈 그러면 누구 말씀이에요? 그렇죠? 공자의 말씀이에요. 뭐 공자, 맹자, 순자, 뭐 한비자 많지만 다른 자들 아니에요. 누구야? 공자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때 중세 시대 때 철학자가 말하기를 라틴어로 필로소프스 디칫 그러면 고유 명사를 넣을 필요가 없었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안 해도 철학자가 말하기를 하면 누구였어? 그때부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래서 최고의 스승으로 존경했고요. 근데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지금부터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읽어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읽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은 굉장히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쓰여지고 그런 책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일반 학자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럴 때 유행하는 것이 있어요. 주해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풀어서 설명해 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주해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놀랍게도 아랍 사람인 아베로에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름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만. 아베로에스라는 사람이 심지어는 이 아베로에스라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최고의 스승으로 존경했어요. 그리스 사람인 아랍 사람이 그리스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를 최고의 스승이라고 존경했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체 작품을 3번이나 주해했어요. 하도 자세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야. 너무 어려워요. 두꺼워요. 그러니까 그만 어떻게 했어? 줄여줬고 그것도 길어요. 요즘엔 줄여달라고 그러잖아요. 3번이나 주해할 정도였고 그 주해서를 통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전체 12세기에서 13세기에 나온 대부분의 철학 작품은 누구의 작품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사실은 제 강연의 주제인데 전혀 낯선 문화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가 있어요. 아까 플라톤과 그리스도교를 결혼시킨 사람이 누구라고 했었죠? 아우구스티누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누스의 팬들은 엄청났거든요. 엄청난 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제일 엑소 정도 하죠. 우리 학생들 아는 엑소 팬들은 여전해요. BTS가 있어도 엑소 팬 여전한 것처럼 그 엑소 팬들이 한 번 엑소 팬은 끝까지 엑소 팬이야. 많은 경우 그렇게 한 것처럼 한 번 아우구스누스의 팬들은 아우구스누스가 최고의 스승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오히려 그리스도교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을 약간 폄하했어요. 유일하게 쓸만한 건 자연과학적인 작품은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아우구스누스는 자연과학적인 작품을 하나도 안 썼어요. 하지만 신학과 철학에서 최고의 스승은 여전히 누구다? 아우구스누스다라는 입장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다른 쪽에서는 이 다른 사람들은 극단적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의 또 다른 똑같은 이름이 뭐다? 라틴 아베로에스 주의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아까 말씀드렸었죠. 아베로에스 뭐 한 사람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주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베로에스가 지혜의 화신 최고의 스승이라고 강조했었기 때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절대적으로 존중했고, 여기에는 좀 이따 대학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파리 대학에 있었던 인문학부의 젊은 교수들이 신학을 아직 전혀 못 배웠기 때문에 무조건 인문학부에서 6년 동안 공부하면서 공부한 거 누구의 책만 공부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만 공부했고 아리스토텔레스 빠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리스토텔레스면 그 말은 무조건적으로 따라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요거 당시 중세 대학 얘기를 아마도 충분한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따 슬라이드만 보여드리고 혹시 질문이 나오면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경우 대학과 같은 것은 근대 이후에 서양에서 생겨난 줄 알아요. 전혀 아니에요. 대학은 언제 생겼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12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당시의 대학의 모습들은 거의 대부분 이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문학부라고 하는, 여기서 인문학부라고 번역하거나 아니면 옛날 나이 드신 분은 물리과 대학을 생각하면 돼요. 기초 학문을 다 배우는 학문이었고 상위 학부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대학원 같은 거는 왼쪽부터 무슨 학부? 신학부, 법학부, 의학부. 근데 이 상위 학부에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 학부의 공통점은 인간의 생명을 다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학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의학부가 인간 생명 다룬다는 건 너무나 이해가 쉬우시죠? 법학부는 어떤 생명을 다룰까요? 야, 이거 사회적 생명을 다룬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종신형을 처하거나 아니면 사형을 처하거나 하면 사회적인 생명을 뺐기 때문에 그렇고, 신학부는 무슨 생명? 죽고 나서의 영적 생명까지 다룬다는 거예요. 이 구조의 특징은 뭐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부들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공부한 다음에야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세 때는 이 틀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제가 유학하고 돌아오니까 우리나라 교육개혁한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야? 의학 전문대학원, 결국엔 실패했지만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야? 로스쿨. 중세 대학의 본래적인 모습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저는 그 시도가 실패했다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있어요. 의사와 법학,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 되려면 적어도 무엇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올라갈 때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훌륭한 전문가들이 나타날 수 있다. 정말 한번 부탁하고 싶어요. 지금 국가에 대한 문제와 의학이 지금 첨예하게 맞서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의학교육과 제대로 된 법학교육과 제대로 된 성직자들이 우리들을 이끌어 줄 수 있을 때에만 우리 사회는 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났다? 돈이 많은 애들은 바로 올라갔어요. 상위학부로 올라갔지만 돈이 없는 친구들은 인문학부에서 한 다음에 인문학부 교수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상위학부로 올라갔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이 구조에서 보면 인문학부의 학생들은 신학을 알까요? 모를까요? 한 번도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문학부의 학생들은 신학을 몰랐기 때문에 라틴 아베로에스주의 또는 극단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어디서 가장 많이 나왔다? 여기서 나왔어요. 인문학부에서.
근데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도 충분히 소개시켜 드릴 시간은 없는데 세 번째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온건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였는데 첫 번째 그룹과는 달리 보수적 아우구스투스주의자와는 달리 새로운 사상, 새롭고 낯설지만 받아들였어요. 충분히 그것을 읽었고, 하지만 두 번째 극단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처럼 무조건 우리 스승님의 얘기니까 진리하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일이 생각해 봤어요. 따져보고 관찰하고 하면서 필로소프 스티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 다음에 자기 글을 씁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해야만 한다. 왜? 내가 관찰하고 확인한 것이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이 이 내용이기 때문에 진리와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여러분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는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이고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겠지만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이 있습니다. 알베르투스 막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주의자였다? 온건한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 나머지 시간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이 낯선 문화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 한국 사회가 취해야 되는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어디서 발견될 수 있다? 바로 온건한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이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우리 새로운 학생들의 문화가 위험해 보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위험하지 않아요. 걔네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하지만 우리 학생들도 무조건 자신의 그것이 옳다라고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함께 진리에 가깝고 함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얻으려는 태도를 중세의 이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훌륭해서 한번 그 예로서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이 대 알베르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영어 한번 봐주세요. 알베르투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막뉴스라고 읽어요. 막뉴스. 이 막뉴스라고 하는 이름은 이 닉네임이에요. 성이 아니에요. 어디에 붙는 거냐면 여러분들 아는 분들한테 많이 붙었어요. 한 번만 퀴즈 내보죠. 알렉산드로스 막누스. 누굴 것 같아요? 알렉산드로스 막누스? 알렉산더 대왕 맞아요.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카롤루스 막누스, 카를 대제. 그 다음에 그레고리우스 막누스, 그레고리우스 대교황, 레오 막누스, 레오 대교황. 이렇게 황제나 교황 앞에 붙은 닉네임인데 훌륭하다고 위대한이란 뜻인데 학자 중에서 이 닉네임을 받은 사람 이 사람 한 명이에요. 딱 알베르투스 막누스였는데 만일에 서양 역사 전체에서 가장 박식한 사람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부를 수 있다면 중세 1000년에 가장 박식한 사람은 누구였다? 이 사람이었어요. 알베르투스 막누스. 근데 왜 우리가 한 번도 이름을 못 들어봤지? 이 사람은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 강연이나 불러다 놓고 하면 3시간, 3일은 그냥 떠들 수 있어. 그 주제를 가지고. 근데 뭐가 안 돼?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됐어. 너무 박학다식하게 이를 때였고 책도 많이 썼는데 그 다식한 지식을 받아들여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누구다? 그의 제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름이 그렇게 남게 되었고 이 사람은 잊혀졌지만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였어요. 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탐구한 모든 분야를 라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 당시 파리 대학에 아리스토텔레스 강의 금지령이 내려졌을 때 이 사람은 도미니코의 수사였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미니코의 수사였던 알베르투스 막누스는 자신의 동료 수사들한테 앞으로 반드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제대로 그것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리 그것을 알고 공부를 함으로써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파리 대학은 파리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학칙에 의해서 가르치지 못하지만 자기 수도원에 와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쳤어요. 이것을 공부하고 나온 위대한 학자가 누구였다?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장 유명한 책은 아마 책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책?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신학대전인데 요즘에 또 아까 그 축약하는 게 유행이에요. 뭐 고전 1000줄 몇 줄로 요약하기. 근데 출판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 전문가인지를 아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1000줄로 줄여달래요. 제가 못한다 그랬어요. 왜 못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은 영국에서 영어판으로 나와 있는데 완간되어 있어요. 영어판에는 60권이에요. 60권.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시작되어서 지금 41권까지 나왔어요. 41권까지 나왔고 다 완간이 10년 내로 우리가 함께 저도 몇 권 번역했고 번역하고 있는데 완간되면 72권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평생 신학대전 쓰다가 죽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학대전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전체 책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계산되시죠? 그러면 60권으로만 쳐도 60권이 7분의 1이면 빨리 계산하시는 분 뭐예요? 420권? 뭐 20권은 깎아주죠. 뭐 거의 400권 분량의 책을 썼어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저보다 15살이나 어린 49세밖에 못 살았거든요. 400권을 써놓고 간 거예요. 400권을 써놓은 그 엄청난 분량 중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주 박학다식한 사상 중에서도 어떠한 확신들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하나 일화 정도만 말씀드려보죠. 알베르투스의 제자였던 시절에 쾰른에서도 와 있었어요. 아까 그 지도는 잠깐 보여드려도 되겠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디서 태어났냐 하면 바로 로마랑 나폴리 요 도중에 태어났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건 지역명이에요. 아퀴노 백작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나서 나폴리에서 공부했고요. 본격적인 신학 공부는 파리 가서 공부했어요. 계속해서 공부한 게 쾰른에 가서 공부했고 파리 대학의 교수를 하다가 이태리에 와서 교수를 생활을 했고 다시 파리에 가서 공부했다가 나폴리로 돌아와서 생을 마감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공부하는 특징 중에 알베르투스한테 쾰른에서 공부할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알베르투스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메모를 할 수 있는 거는 양피지라는 것을 가져왔을 때 잘라내고 나서 짜투리를 써서 메모를 했어요. 여러분들처럼 종이를 무한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참고서도 없었고 그래서 거기다가 다 이것을 요약을 해놓았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그냥 딱 이 종이를 떨구고 말았거든요. 선배들이 이 종이를 들어서 딱 봤는데 보니까 너무 어려운 내용을 알베르투스 선생님도 한 번도 강의한 적이 없는 내용이 거기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떨구신 줄 알고 선생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알베르투스는 더 놀랐어요. 자기가 다음 학기에나 강의할 내용이 어떤 자기 제자 중에 누구가 빼곡하게 그것을 다 정리해 놓은 것을 본 거예요. 알베르투스는 깜짝 놀라서 야, 이 친구가 근데 누군지 바로 알았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글씨를 더럽게 못 썼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 전문가인 저도 못 읽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야? 리테라 일레기빌루스, 읽을 수 없는 문자였어요. 하지만 이게 뭐야? 머리가 좋은 애들이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너무 빨리 쓰느라고 악필, 핑계대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글씨 연습은 해야 되는데 이 악필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떤 수준에 올라졌는지. 당시 중세의 대학에는 강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토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중세대학의 토론은 먼저 교수가 하나의 예 또는 아니오라고 하는 질문을 딱 던집니다. 가령 하나의 중요한 거, 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할 때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딱 던져요. 한번 국민투표 한번 해볼까요? 신은 존재한다. 예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계시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이러면 토론이 시작되는 거예요.